네, 안녕하세요. 이원자입니다.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오후 5시 라이브 4월 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유명한 전문가분들 많이 모셨어요. 두 분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다가 이틀만 잘 지내고 또 괴로워. 아, 진짜? 예, 네.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네, 저기 네. 한덕수 총리 예, 결정 때문에 예, 그러신 예. 거죠? 예, 뭐 여러 좀 가지. 이따 예. 분석 한번 해보시죠.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두 분 오시니까 든든합니다. 두 분 제 기준으로 우파신데 우파 관점에서 또 오늘 잘 해설해 주시고요. 박영식 시사에디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바로 첫 번째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답변은 일단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얘기를 했고, 다만 제일 중요한 자신에 대한 임명에 대한 어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권한대행도 지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인 자신을 지명할 수 있다라고 재차 설명을 했고, 민주당 쪽에서 주로 또 특히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욕심이 너무 과하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받는다는 것은 이 자리를 본인이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욕심이 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 다른 법적인 문제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에는 지금 내란에 뭔가 연관이 있는 그런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런 심중을 가지고 이제 일반 국민 시각에서 질의를 한 것일 텐데 네. 단칼에 거절했다는 이제 거죠. 그 내용도 더불어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당신이 지금 피의자 신분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제 법제처장 입장에서는 이게 뭐 고소 고발이 다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공직자가 못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 자신이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실제 만약에 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위원장이 던졌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실제로 법제처장이 했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되고 나서 자신이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 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피의자 신분인 거는 거기까지는 일단 뭐 더 논의가 진전되진 않았는데, 그러면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실제 재판에 넘어가는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답변이 실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국조특위 때 의사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백혜련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휴대폰 없앤 거 휴대폰 뭐 없애지 않았냐고, 휴대폰 없앴는데 그거 범죄 행위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게 내란 전에 내란 이후에 이후입니다. 회의, 내란 이후에 저 안가 모임이죠. 회동하고 나서 세 사람이 동시에 휴대폰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나서 그 휴대폰 없앤 거에 대해서 백혜련 의원이 아주 그 신랄하게 계속 그 추궁을 하니까 휴대폰 없앤 건 맞다. 그렇지만 나는 죄진 게 없고 뭐 다른 사람이 죄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죄진 게 없기 때문에 휴대폰 없어도 된다. 난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게 첫째로 법률 지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라는 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증거인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 그리고 김주현 수석의 가공, 거기에 대한 가담 행위, 혹은 박성재 장관의 가담 행위가 있다고 보면 뭐 다른 걸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 사건을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유무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내란 행위가 유죄가 났을 게 아니라 그런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니까 휴대폰을 없앴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알면서 휴대폰을 없앴으면 그 자체로 자백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사록의 그 진술의 취지를 물어봐야 돼요. 네. 그 사람은 뭐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
내가 죄를 지은 게 없기 때문에 내 휴대폰을 없앤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증거인멸은 양 변호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자기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를 인멸해도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거 쉽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거죠?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증거를 인멸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할 수밖에 인지상정이다. 없는 인지상정이라는 거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진 거. 예를 들어 윤석열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고받은 증거 박성재 장관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예를 들어 뭐 이상민이 난 이제 뭐 끝났네. 뭐 그때 뭘 했어 당신은 뭐 이런 식의 주고받은 메시지가 거기 단톡방에 있었단 말입니까?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예컨대. 없앴다. 네. 그럴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증거인멸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는. 증거인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는 죄진 게 없기 때문에 휴대폰 버린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라고 말한 건 법적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법제처장이. 이게 참 되게 웃기는 일인 게 너무 웃기는 일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법대로 치면 2학년 정도에 배우는 형사소송법의 기초 형법의 기초 분야이거든요. 그렇죠. 네. 형법 전문 시간에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행정부의 법제처장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아닌 행정부처에서 법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 때 그걸 제일 이제 나서서 그걸 결정해주고 조언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법대 2학년도 알 만한 내용을 틀려가지고 얘기를 국회에 나가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것도 자랑스럽게.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관 자기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저는 비겁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나마 법조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게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일 일이건 아니면 거부할 일이건 간에 적어도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권한대행이 임명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검사하다가 이 법제처장까지 한 사람이 보인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진짜 이거는 뭐 법 해석을 떠나가지고 지금 그 지난번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 내려지고 이제는 상식이 회복되나 보다 했더니만 상식을 바라는 일반 시민들 기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고요. 정말 저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으려니 했는데 이 내란 종식을 바라던 시민들이 실망하고 이 앞으로도 우리 역할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한시름 놓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스트레스가 다시 몰려와요. 그렇습니다. 진짜. 뭐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대로 이제 어쨌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나온 여러 질의응답들이 당연히 기사화되고 화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안가 회동권은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된 건은 기소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제 본인이 법률적 판단을 국회에서 내리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분이 이제 검사들을 위한 또 검찰을 위한 이제 이 형사소송법 관련된 책을 실제 쓰셨던 적이 있고 이분이 또 교수로서 활동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뭐 지금 후배 검사들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소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인이 결정을 내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지금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 일단은 지금 이완규 후보자가 실제 권한대행 쪽으로부터 자신의 그 인사검증 동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안 돼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절차가 지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고위공직자를 지명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고 상당 부분 자체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상식일 텐데 맞아요. 실제 박균택 의원이 이 법제처장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 장경태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을 따져보니까 7일에 인사검증 동의를 하고 8일에 이제 바로 지명이 됐다라고 하니까 검증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고 그러네요. 사실 보는 게 일부 검증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법제차장이 지명직이니까 임명직이니까 뭐 딱히 검증 절차가 없잖아요. 정부 자체에만 검증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이완규라는 사람에 대한 실제 검증은 국회가 하게 돼 있는데 그 이후의 것을 감안하여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을 감안하여 그냥 자체 검증 따위는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만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검증 지명해버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지금도 아마 질의응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그렇게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임명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역시 국민의 법상식에 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역시 법지식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사건이 기소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휴대폰을 전화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 변호사님 계시지만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지 그 사건이 기소될 사건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건 자체 성격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도 있는 게 일단 이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됐느냐를 인지하고 네. 그게 나중에 무혐의 처분이 나든 뭐든 관계가 없어요. 이 증거인멸죄라는 거는 국가의 형사사법 자궁욕의 그 실체 진실 발견 가능성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증거인멸.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걸 없애면 처벌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충으로 네네네네.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계엄에 관련해서 내란회와 관련돼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지금 유혹감찰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그때 윤석열이 계엄을 저질렀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윤석열이 계엄을 했고 그게 내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 윤석열에 관한 내용이 들어올 수 있는 걸 없애버렸으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랑 박성재 장관이랑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너는 언제 알았어? 너는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때 이렇게 됐지. 너는 어떻게 된 거야? 왜 예를 들어 뭐 박성재 장관한테 유혁이 그건 왜 사표냈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오고 간 그런 걸 숨기기 위해서 싹 없애버렸다. 그걸 포렌식을 막기 위해서 없애버렸다. 그것도 처벌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본인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나도 범죄를 저질러서 공범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내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판례를 다시 한번 찾아보라 하십시오. 공부 좀 더 해야 됩니다. 두 분이 그렇게 나란히 앉아서 말씀하시니까 진짜 투캅스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 법조계 투캅스. 아니, 정의감물하신 세상에서. 이게 지금 약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기초적인 시기예요. 아주 전문적인 내용도 아닌 거거든요. 그 법조 형사 소송과 관련해서 형법 관련해서 그거를 지금 검사를 하다가 법제처장을 한 사람이 국회에 와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완규 본인을 떠나서 애초에 이게 한독수라는 인물이 지금 권한대행이 이걸 지명을 할 수 있느냐부터가 논란이잖아요. 근데 다른 거 여러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이 부분을 제기하고 있어요. 권한대행을 왜 하게 됐는데요? 일반적인 거리나 사고처럼 대통령이 어디가 아프다거나 갑자기 무슨 일을 겪어서 지금 일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란 행위를 저질렀고 그래서 파면을 당했고 그 파면당한 대통령의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뻔뻔하게 더군다나 그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안 국민의 되잖아요. 상식이나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게 전혀 없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한덕수 총리는 지난번에 이 재판관 3명 전체를 다 임명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서 못한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탄핵 심판이 나고 나서 탄핵 심판 나중에 복귀하고 나서 마은혁 재판관이라도 탄핵 결론 전에 임명하라 그러니까 자긴 못한다고 끝까지 뻗탱겼거든요. 그러더니 결론이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임명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비유를 들자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 보고 차를 몰려 했더니 나 오랫동안 차를 안 몰아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잘 이러다가 갑자기 트레일러를 갖다 놓고 운전하라 그러니까 몰 수 있지 이러면서 이거는 일종 특수 트레일러를 몰겠다고 버티는 거나 그런 경우랑 딱 맞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입장과도 모순되는 것이고 한덕수라는 사람이 저는 여태까지 총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오랜 공직 경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뢰를 보내지 않을 어느 정도 저는 그래도 믿고 싶었어요. 공직자로서의 자세.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한덕수 총리를 내란 공범이니 내란 주요 가담자니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 맞는 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실제로는 한덕수 총리가 뭘
본인이 뭘 하려고 그랬다기보다는 이거 윤석열 인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생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아니 말씀하시죠. 저는 윤석열의 인사일 수도 있고 우리 구수 윤석열 선생과 비슷한 팔수 이완규 선생이시니까 팔수예요. 예. 이완규 예, 그분이시니까 그럴 수도 두 분이 또 이렇게 대학교 동기거든요. 79학번 동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완규 그분이 뭐 장모 사건이라던가 그때 징계 때 뭐 특별 대리인으로 변호인 역할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김주현 민정수석 그 사람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 과정 누가 추천을 했으며 누가 그 인사검증서를 받았으며 어디서 어떤 결제를 거쳐서 총리실에 올라갔는지는 그거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라도 받아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남겨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파면 직후에 대통령실이 다 사표를 냈었잖아요. 네. 근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반려했죠. 그 과정이 굉장히 또 궁금해지네요. 근데 뭐 이런 일을 그렇게 하면서 되고 저는 보니까. 뭐 그 필요는 있지만 해볼 가치는 있지만 뭔가 증거를 흔적을 남기면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을 이제 떠올리신 이유는 노멀하게 이제 그날 4명이서 모여 있었던 자리에 있었고 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이거는 뭐 잘못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면 왜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헌법재판관을 이 세 그룹으로 모아서 대통령 그리고 국회 그 대법원장으로 이렇게 넣은 이유는 이미 정치적 균형과 견제가 그 사이에도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정치적 균형과 견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면당한 대통령의 입장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건 애초에 거기서 또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그렇죠. 지금 한독수라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 내란 행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된 국가를 잘 추스려서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는 역할인데 옛날 정부 게다가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람의 가까운 사람을 거기다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 6년짜리 자리에. 그렇죠. 윤석열 아바타 내지는 윤석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대리인을 없어요. 대리인을 그냥 알밖에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저 이완규 법제처장을 개인적으로 아세요? 아까 팔수했다고. 저는 저 사석에서도 뵌 적이 있습니다. 사석에서도 뵌 적이 있고 어떤 분이세요? 히스토리를 좀 알려주세요. 그 어떻게 해서 팔수하신 건 여기까지? 맞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이렇게 법리 같은데 이런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랬는데 독검회 회원일 겁니다. 아마 독일 유학파들 검사들의 모임이 독검회라고 하는데 네. 뭐 이름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예. 독거미 같이 들리게. 아니 근데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왜 그러세요? 그 공부 많이 독일 아주 진보적인 국가인데 말이죠. 그 공부 많이 했다는 게 어떤 의미로 저는 들렸냐면 예전에 법률 논쟁을 한번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왜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논의 실익이 없는 법률 논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의 실익이 없고 그대로 형식법적인 법논리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투면서 그리고 그런 논리에 몰입해가지고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상대편이 그냥 말았다. 네가 맞다. 저는 되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그 논쟁하시는 모습이나 이번 그 법사위에서의 그런 그 전투적인 태도 이런 걸 보고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사실 제가 지난번에 헌재의 결론을 그 예측할 때 지금 헌재를 그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적이고 대등한 의사결정 구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충분히 파괴할 만한 능력이 아 그래요? 그 정도로 한 명 역할이 아닙니다. 한 명의 역할이 아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집을 세우고 예를 들어 그 평의 과정을 외부에 누출하던가 뭐 언론 뭐 저는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뭐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치죠. 지금 현재 왜 그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해석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 계속 되느냐 마냐. 예. 네네네. 그 해석과 관련해서 헌재의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현직 대통령을 네.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 그 중인 범위가 것도 포함하냐? 뭐 그러니까 이거죠. 그런 거나 혹은 나중에라도 뭐 어떻게 보면 뭐 또 헌법적인 판단을 요하는 결단을 요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 내부의 사정이나 이런 게 외부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양심이나 비밀 엄수 의무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 사람이에요. 지금 사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약간 논의의 실익이 없는 논쟁이라고 법조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법의 취지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법리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 주장인 걸 마치 그럴듯한 논리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무조건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라면 되든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제가 해설을 드리는 번역을 하자면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거 해봤자 결국 국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형식 논리를 가지고 계속 다투는 거죠. 계엄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뭐 권한내 고유의 법이다. 권한이다. 이렇게 유성이라고 주장하는 똑같은 거죠. 스타일인 거예요. 그 전문입니다. 법조항에 그렇게 써져 있긴 한데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네. 않지만 그걸 갖다가 막 주장을 하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뭐 얘기죠. 아까 잠깐 말씀 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저는 뭐지 기획됐다라는 생각은 뭐 이제 뭐 어제부터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마은혁 후보자, 마은혁 재판관까지 포함하면 보수 3, 중도 2, 진보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류혁 감찰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사람이 들어가고 만약 임명이 된다라고 우리 가정을 하면 보수 5, 중도 2, 진보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아까 이제 되게 예민한 사안을 민주당의 소속 만약에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이제 그런 판단을 헌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제 유리하게 흘러가겠는가? 이제 그 판을 하나 이제 만들기 위한 일종의 기획이나 작업이 아니겠는가라고 벌써부터 해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아까 또 인간 이완규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셨으니까 인간 이완규는 심지어 5.18 그 유공자이기도 합니다. 실제 인천 지역에서 이 독재에 항거한다라는 차원의 벽보 이런 거 붙이다가 실제 기소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기소 유예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과거 이제 그 사례 때문에 실제 본인 이완규라는 인간 자체가 독재에 항거했던 전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자신의 친구가 파면을 당했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자리는 안 받는 게 맞는데 왜 욕심을 부리는지 뭐 그 속내를 좀 우리가 더 깊이 운동권 들여다봐야 학생이었던 되겠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운동권 학생이었다고 하지만 운동권 학생이었던 사람들 중에 뭐 고검장들 중에서도 뭐 인천에서 뭐 노동운동하다가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30일짜리 구속의 경우에는 임관에 별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뭐 김문수 뭐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사례인데 신화적인 인물이죠. 아주 예. 유명한. 뭐 하다못해 윤석열 지금 본인조차도 그 모의법정에서 전두환 전두환 맞아요. 엄벌차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망다녔다고 하는데 그 시절에는 사실 어떤 신념을 가지고 실제로 학생운동을 했다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뭔가 정권의 입맛에 불편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이제 경력이 남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엉뚱하게도 진짜 소신을 가졌다라면 지금 박영식 그 지적한 것처럼 지금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네.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사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두 분 조금만 의견 더 주실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 수 글쎄요. 있으세요? 있을까요? 그거 이제 저기 정리를 두 가지만 네네네. 하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이제 헌재에서 하게 될 때 이제 유리한 이제 진영의 밭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와 중도가 7명이고 진보가 2명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지금 사법 리스크가 출마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 실제 소추될 수 있는 영역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는 헌법의 해석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게끔 이제 그걸 하나 해본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계속 공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행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권이 만약에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면 민주당 행정부에서 헌재에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 국민의힘이 해산될 수 있는 위기에 몰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 5, 중도 2, 진보 2면 국민의힘이 해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염두해서 이제 이거를 육탄 방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해설들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재판 계속 중인 게 대선 6월 3일 일주일 전까지도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도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그쵸. 있는가 하면 계속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이미 소추돼 있으니까 벤 사건은 계속해서 이걸 다툴 수 있다라고 만약에 검찰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한다라면 그래서 혹시라도 법원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라면 그때 이재명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대통령 당선이 내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 해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혁감찰관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거기서 이광규라는 사람이 실제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계속 해라라고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 방법이 없어요. 그뿐만 그래도 아니라 9명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명을 넘어서서 완전히 그 트로이 목마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군요. 지금 바로 속보가 나왔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에 대선 출마를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속보가 나왔고 11일에 대선 캠프 인선하고 비전 발표한다고 하네. 뭐 이렇게 쭉 흘러가는 와중에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이제 쭉 불거진 거네.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어쨌든 지금 저희 이 대화 도중에 등장했으니까 이 연결돼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에 대한 적절성이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면 이재명은 적절하냐? 이제 이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상범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5개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가는 건 그럼 괜찮고 이완규는 왜 안 됨?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아까 말씀하신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실제 사안까지 우리가 연장시켜서 본다면 이게 다 이제 연결돼 있는 언급일 수 있다. 왜 이제 이런 언급을 하는가? 선거 전략이기도 하고 차후의 대비용이기도 하고 이완규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육탄 방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죠. 그 이재명 대표가 그쵸, 된다 그러면 다르죠. 민주적 다르죠.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게 국민들에 의해서 부여가 되는 선출직이고. 거고. 그리고 한쪽은 뭐 완전히 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런 게 반영된 그냥 내력 꽂기식이고 이 분명히 차이는 나는 거죠. 이거 비교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저도 보는데 또 기소된 상태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는 건 어쨌든 국민들이 기소된 상태라는 걸 알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알면서 투표를 어쨌든 하잖아요. 그건 선거로 판단을 받는 거죠. 그러면 되겠네요. 이완규도 국민투표로 결정. 국민들과 투표를 한다면 투표를 한다면 그러니까 정당성이 지금 그런 부여되겠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이제 완벽히 말씀하시켜서 완벽히 차원이 다른 문제를 가져다가 마치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인 것처럼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따질 거면 이완규도 국민투표에 넘겨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쪽으로 조금 얘기를 옮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뭐 이렇게 막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 어쨌든 4월 18일에 2명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하잖아요. 그 전에 이게 지금 무슨 가처분 신청이든지 권한쟁의 심판이 그 전에 할 수 있는 건가? 가처분 신청은 뭐 제가 법률가는 아닌데 빨리 결과가 나오는 걸로는 사실 알고 있고 이런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사회적인 혼란 이런 질서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이거는 4월 18일 이전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고요. 실제 오늘 그래서 요 신청은 헌재 접수가 된 상황이고 요 결론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한다라는 상황이어서 실제 민주당의 초선들하고 재선들 모임에서는 당장 지명 철회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 탄핵은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공언을 이건 지도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번 초선 재선들이 지금 밀고 있는 거고요. 이거와 함께 최상목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함께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저희가 정리한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는 지금 인사청문 요청안을 정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송달을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접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최종 기간이 이제 20일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행정부 수반은 도장 찍고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접수를 안 하겠다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힌 상황이어서 어찌 보면 약간 침대 축구 같은 느낌도 저 개인적으로 국회 쪽에선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여기에 이제 이 문제에 사활을 걸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지금 승산이 있습니까? 뭐 승산이라기보다 이제 사안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과연 이게 국회의 권한과 연결이 된 것이냐 문제를 좀 따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몫의 지명인데 그거를 행사한 거기 때문에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지부터가 심리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애초에 국회에는 없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좀 뭐 국회의 실질적인 어떤 심사를 받을 만한 대상이냐 아니면 권한대행으로서 월권으로 임명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잘못된 무효인 지명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 무효인 대상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 자체가 침해다.
근데 법리가 들으셔도 복잡하시잖아요. 이러면 곤란해지거든요. 이러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탄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법리상으로는 가까워지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지금 대신하고 있냐. 내란 행위로 파면단 사람을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의 원래라면 그 자가 행사해야 될 권한을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행사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월권이고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논의의 여지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처분 자체는 문제가 3, 4일적으로 나오는데 가처분은 내가 다른 재판을 제대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내는 게 가처분인데 그럼 뭘 가지고 다툴 걸 가지고 가처분을 내느냐 이런 문제점들도 있긴 해요. 애초에 이런 황당한 짓을 누군가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는 셈인 거죠 사실은. 그냥 어쨌든 가처분은 뭐 결론이 빨리 나올 것 네, 같고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 뭐 권한쟁의라든가 이런 거는 헌법상 뭐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거쳤는지 언제 뭐 인사검증 동의를 받았는지 실질적으로 검증을 했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법리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가처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헌법 수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재판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내일 저 박성재 장관 이런 그 선고도 앞두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나간다는 거는 내란의 불씨를 이 잔불이 아직 남았네. 이걸 지켜보면서 잔불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책임을 좀 통감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의하는 게 이거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한덕수를 살려 돌려 보내줄 때도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상황이 도래할 거라고는 예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내란의 잔재라고 인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봐서 또 헌법적으로 봐서 각자 소신과 철학과 어쨌든 양심에 따라서 물론 판결하신 거니까 존중은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권한대행을 한독수로 다시 이제 복귀시켜줌으로 인해서 이런 일종의 헌법 쿠데타 시도가 지금 다시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온갖 혼란을 빚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의지를 가지고 감찰관님 말씀처럼 좀 저는 이게 그 산불 다 잡았는데 정말 이 숨어 있는 불씨가 커다란 산불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거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아까 윤석열에 대해서 이 파면 결정을 8대 0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거의 40대 0으로 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사실 그렇잖아요. 40대 0입니까? 400대 0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40대 0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5대 쟁점인데 5대 쟁점에서 한 분도 어긋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8분이 5대 쟁점에 대해서 다 동의했기 때문에 40이라는 숫자를 거기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박영신 앵커가 지적한 것과 같은 인식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이건 어떤 일이냐면 아니 우리가 파면을 시켰는데 그래서 여기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유혁감찰관님 표현을 빌자면 이것들이 이제 우리 본진에 쳐들어오겠다는 거야? 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것도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 게 보통은 제3의 기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법원에 들고 와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헌법재판소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헌법재판소 황당한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공격이에요. 이거는 그거를 이분들이 야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란 잔당들이 계속해서 벌이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신다라면 큰 희망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너무 나이브하게 그냥 이거 우리 일인데 우리가 결정해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진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별도의 사안이긴 합니다만 내일 이제 4월 10일이니까 오후 2시에 저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이 네네네. 선고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던 게 이제 그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있었던 회동. 네. 이제 그 회동에 대해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는 거라서 그리고 또 변론 기일도 하루만 해가지고요. 이것도 또 혹시나 한덕수 권한대행 그때 돌아갔던 것과 유사한 결론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와 맞물려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저는 이거 이제 별도의 사안이니까 이건 이것대로 봐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만은 뭐 지금의 사태와는 조금 이게 별개로 봐야 되는데 언론의 시각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딱 듣고 그리고 이번에 한덕수 총리 그 사태를 보고 이 헌법재판관 지명 사태를 보고 와 제가 얼마 전에 한 일주일쯤 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법무부 뭐 저 간부
한 사람하고 그 장관은 뭐 10일까지 장관 10일 날 돌아오신다니까 그때까지 저 무두절을 잘 즐겨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10일 날 오시면은 바로 중간 간부 인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와우. 진짜냐?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중간 간부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을 다 바꾼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알바끼. 설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하겠냐? 근데 인사라는 거는 세 사람이 합니다. 총장,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장관, 민정수석, 총장이거든요. 다 살아 있잖아요. 근데 민정수석이 총장을 압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장관 왜냐하면 그 상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장관이 있죠. 예. 세 사람이 인사를 했을 때 그리고 중간 간부 인사를 했을 때 그거는 대형 알바끼가 됩니다. 진짜. 그러네요, 진짜. 아니 이거 딱 우리 그 최고의 시기에- 권력기관인데. 그 말을 그냥 허언으로 넘길 수 없게 돼가지고 그때 그 말 했던 게 이게 진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거는 판이 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알바끼의 판이 더 네, 판이 훨씬 그랜드해지는 네. 거네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들 알바끼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 이제는 박성재가 돌아오는 거는 또 다른 문제네요. 아까 제가 그 검찰 말씀 조직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와. 계속적인 재판에서 검찰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 지금 박성재 장관에 의해 주도가 돼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것보다 더 한편으로는 또 지금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 수계에 대한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고 관련 사건들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다 누가 해요 지금? 검찰이 다 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네. 검찰이 다 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계를 좀 거꾸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던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민정수석을 이게 민간인으로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네네네네. 썼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의 고리를 끊었는데 지금은 그 권력의 고리가 고스란히 유죄가 됐고 또 윤석열이 본인이 이제 정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이 인사를 했거든요. 김지현, 박성재 그다음에 지금 시무정이 됐으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 라인이에요. 전부 선후배 관계로 쭈르륵 이어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냥 아직도 검찰을 움직인다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가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주현 민정수석이 만약에 인사에 관여를 한다고 치면 네. 김주현 민정수석은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온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날 그 구속 취소로 석방될 때도 옆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화면 보시면 왼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박성재 장관이 복귀해가지고 인사를 한다 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팀 전원이 3년 이상 서울에 근무했기 때문에 전부 지방 근무한다. 그러면서 지방으로 뭐 승진시킨다고 하면서 저쪽 어디 뭐 지방에 있는 완전히 구석에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든데 부장으로 다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발령내 버리면 말로는 뭐 승진 인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공소유지를 현재 내란 수사팀을 그렇게 그렇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하물며 뭐랄까 이제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작은 회사에 이제 검찰총장 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적폐청산을 하라고 저를 이제 임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래에 이제 깔려 있는 이제 소위 실무진들을 봤을 때 과거에 같이 일을 했던 인사들이 워낙에 이 회사를 다 망가뜨려놔서 제가 여기 조직 체계도를 딱 보고 이 사람 인사해가지고 다 속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갔는데 야 이게 이 카르텔이나 이 어떤 생존으로 뭉쳐있는 이 그룹들은요 작은 조직에서도 대가리 하나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조직적으로 뭉치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모든 지금 산하기관장들도 다 알박기를 한다라는 지금 얘기도 돌고 있고요. 네. 뭐 얼마 전에 국정원 인사했죠. 경찰 인사도 했죠. 이제 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 법무부 장관 돌아와서 검찰 인사까지 해버리면 이거는 뭐 진짜 나중에 대통령 하나만 바뀐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 인사를 왜 안 하니까 이게 검사들이 다 원래 정기 인사철이 지나서도 인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 그냥 어쩔 수 없는 정기 인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인사를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가정이긴 하지만 너무 무서운 생각이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됐잖아요. 누가 이완규 임명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씨가 아까 말씀대로라면 현직 민정수석을 통해서 권한 대행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다시 돌아가서
검찰 인사를 또 하는 것이고 그렇죠.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미 EBS 사장 인사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게 정지되고. 요거 하나 네. 이제 단서로 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법무부 이제 차관이죠. 장관 직무대행 김서구 대행이 이제 또 이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답변을 하는 태도를 보니까 불과 한 석 달 전으로만 시간 돌려보시면 국회에서 왜 별들 다 모아놓고 이 내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막 이 대부분 이제 범야권 의원들이 주로 이제 날카로운 질문하면서 성토의 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납작 엎드렸고 뭐 사실 주요 내각에 있는 인사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때는 완전 납작 엎드리는 분위기였어요. 법리상 내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그렇죠. 했었죠.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나서 모든 국무위원들과 혹은 장관 탄핵 이후에 장관 대행들도 다 납작 엎드렸어요. 최소한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은 국회가 부르면 오고 질문하는 대로 납작 엎드려서 응답하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냐? 오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이건 그냥 법률적 해석으로 봤을 때 행정부 수반으로서 한덕수가 임명을 한 것이고 파면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 사고와 권리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권리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행사 범위가 달라지므로 정당하다라고 또 이 법무부 차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전에 김서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어떤 법무부의 분위기를 잠깐 전달해 주셨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된 정의가 아니었던 것이구나. 너무 많은 순간이 어떤 카르텔에게 힘을 부여했다.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는데 좀 그 불안함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법률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지금 저 법무부 차관의 얘기도 참 저럴 때 이제 저도 물론 법조인이지만 법조인들이 되게 싫어지거든요. 그렇죠. 어제의 말을 그런 법논리로 궤변으로 정당화하려고 드는 거니까. 지금 엉뚱한 게 이런 거예요. 윤석열 파면 전에는 윤석열의 권한을 이 권한대행이 대행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권한을 대행하니까 그때는 임명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윤석열이 파면됐으니까 이제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졌으니까 지명해도 된다라는 완전 이제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사람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아니야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법적으로 있었잖아. 근데 그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도 돼. 이게 진짜 이런 얘기할 때 법조인들은 정말 제가 근데 그 권한 대행이 누구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결정을 하냔 달라진 게 말이죠. 없잖아요, 사실은. 행정부 수반이래잖아요. 사실 뭐 권성동 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건가? 그러면 권성동 의원도 뭐 지난번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번에 싹 바꿨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싹 바뀌었죠.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쨌든 말씀 듣고 보니까 내일 박성재 장관 탄핵은 심판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오후 2시에 열리고요. 저희가 10시, 11시 비교해가지고 10시에 열리면은 기각이고 11시에 열리건 다 인용이다.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맞을 수 있는데 요건은 오후 2시에 내일 열립니다. 내일 결과를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결과 보고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유혁 선생님께서 지금 준비를 해오신 게 있는데 우리 헌재 윤석열 씨 파면 결정 그 결정문을 가지고 요약 해설 한번 해주시기로 했는데 말씀해 주시죠. 네, 총평. 저 양 변호사님 계시니까 부담되는데. 그 결정문 총평은 어쨌든 그 피청교인 윤석열 측의 주장이 단 한 개도 수용된 게 없습니다. 그게 그렇고요. 참 그렇게 완벽하게 안 받아들여지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 속을 막 뒤집어 놓고 그랬는데 그런 궤변들이 다 불리한 증거로 활용됐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통쾌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위법행위 그러니까 그 피청구인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라던가 위법행위를 인정하는데 증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형법상 내란행위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안 했다고 하는데 내란행위라는 건 헌법 위반인데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걸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고 그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례는 헌법 질서 파괴를 민주적으로 회복한 모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그 이후에 이틀 지나서 또 준동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민주적으로 회복한 모범 사례로 영원히 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권력에 대해서 파면이라는 방식으로 준엄하게 응징을 하면서 미래 권력에는 이런 식으로 헌법상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네. 그리고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헌법 수호의 결과가 여러분들 시민들의 노력, 군경들의 노력도 있었던 것이고 우리 모두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뭐 격려라던가 각성을 촉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 각성 그리고 그 격려에 부응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게 40대 0 판결의 1분 요약. 예, 40대 0.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누가 저거 결정문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자세히 한번 읽어봤거든요. 저는 법 지식은 없습니다만 결론 부분에 막 좀 걸리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론 딱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막 멋있게 시작하는데 그 문영배 재판관 읽으신 거 말고 네. 전체가 있잖아요. 전체. 거기에 야당이 탄핵을 뭐 수십 건 발의하고 뭐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고 예산도 삭감하고 그랬으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타개해야겠다는 인식과 책임감에서 계엄 선포를 했을 수도 있는데 까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긴 한데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개인적인 수사를 피하려고 계엄을 선포했다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의견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요거는 근데 너무 저 피소추인 윤석열 씨 입장에서 작성을 한 건 아닌가요? 이런 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 내에도 보수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뭐 그런 의견을 내세우셔서 그냥 일부 그걸 언급했지만 그걸 배척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이견 대립이 있다는 둥 서로 간에 보는 견해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의 산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양 변호사님 금방 아실 텐데 그냥 그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게 피청구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약간 좀 국민들 보기엔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그 의견에 동의했을 가능성은 조금 없어 보이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뭐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 거기에 또 인식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었을 때 이걸 해석을 하자면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는 정도인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상대가 너를 열받게 한다고 네가 그래서 가서 때리면 돼? 이런 표현 정도라고 저는 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준비하셨는데 근데 너무 반가운 소식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에 이어서 또 유학철 전 감찰관님 고정적으로 우리 매주 모시는 뉴스에 건가요? 매주 모시고 있습니다. 매주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감사합니다. 요일은 다르지만 감사합니다. 또 격조 있게 우리가 또 그리고 내란이 안 끝났으니까 내란을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진짜 뭐 이틀 편하게 마음 잡고 또 이러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뭐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제 역할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보람 가지고 앞으로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한번 힘내보시죠. 네, 오늘 네. 박영식 에디터님 그리고 유혁 전 감찰관님 양재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